자,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폭은 4D다. T는 고정된 점이다. T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정사각형에 흐르는 유도전류. 일단 전자기유도는 그 자기장 변화 혹은 자기선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을 만든다가 이제 핵심인데, 어디 갑시다. 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위치가 이제 0 지점에서 4D 지점까지 갔었을 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위치가 이동한 상황이야, 처음에. 근데 문제는 저 P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만 유도전류가 흐르냐면, 지금 여기 있다가 이 도선의 P 지점이 2D 지점을 지날 때까지만 유도전류가 흘러. 일단 저거는 납득이 가니? 왜냐면은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변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선속이 많아지다가 딱 요게 되는 순간 최대가 되거든? 근데 이 이후부터는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흘러.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냐면 몇 초 때까지만? 1초 때까지만 유도전류가 흘러. 1초 때까지는 유도전류가 흐르고 1초부터는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초일 때 그럼 유도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점 방향이 나오는 방향인데 나오는 방향에 자기소속이 줄어들게 만들고 싶으려면 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장 방향이, 그럼 유도전류 방향이 시계 방향이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 1초일 때 유도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에 맞고, 한 번 더. 얘가 밖에 있다가 요 영역에 들어오면 나오는 방향에 자기선속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만들고 이거를 방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그래서 지금 1초 때 유도전류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에다가 맞고, 그 다음에 지금 1초 때부터 4초 때까지는 지금 요 도선이 자기장 영역 안에 있는 상황에서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은 제로야. 유도전류 세기는 가장 세다가 아니라 흐르지 않는다야. 흐르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지금 5초 때는 5초 때는 지금 4에서 5초 때는 요 안에 영역에 있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 요 도선의 내부를 지나는 요 방향 나오는 방향 자기선속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변화가 싫어. 그럼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 해. 그래서 요때는 일단 유도전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요때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반대에다가 맞지. 그래서 답은 3번. 되게 잘 나와. 요건 되게 잘 나와. 요새는 저 판때기를 최소 2개 이상은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514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 영역은 안 주고 지금 유도전류를 이제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도전류를 주는 상황인데, 설마 수능이 이런 느낌으로 나오진 않겠지? 아니 지금 1학년 애들 좀 키워야겠다. 자, 그래서 514번에 지금 그 P점이 0.5D 지점이 있었을 때 전류의 세기가 I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저것도 생각해보면은 아까랑 비슷한데요. 0.5D가 지나는 시점은 여기를 지나는 시점이거든요. P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안쪽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다가 안쪽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늘어나는데, 얘가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만든다는 건 지금 이 코일이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을 유도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그러면 보통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생성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줄어들던지 아니면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세지던지. 정확하게 말하면 나오는 방향 자기선속이 줄어들거나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선속이 많아지거나. 근데 문제는 자기장이 없었던 곳에서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경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자기장 1구간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B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B.
자, 그 다음에 이제 1.5D를 지나는 상황은 1.5D를 지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전류 세기가 2i거든요. 그러면 이제 2i라는 얘기는 지금 이때랑 비교했을 때 자기 선속 변화가 2배가 되는 지점이란 뜻이야. 다시 지금 이때는 전류가 i가 흐르는데 지금 1.5D면 여기를 지나는 상황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전류 세기가 몇 배야? 2배란 얘기는 변화가 몇 배란 뜻이냐면 2배란 뜻이야. 그리고 이때 만드는 게 시계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면 지금 이때 유도되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얘도 똑같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줄어들든지 아니면 나오는 방향으로 모아든지 많아지든지. 이해 갔어? 그러면 지금 첫 번째 0.5D 지점에 있을 때는 자기장 영역이 없던 곳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자기장 변화가 2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배가 되려면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 3B로 되는 도로 가던가 그러면 자기장 변화 2배지. 자기 선속 변화 2배지. 아니면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던가. 이때 자기장 변화가 2B고 이때도 몇 배냐면 2B거든. 근데 문제는 저기서 아까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들어가는 방향 줄어드는지 나오는 방향 늘든지.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째가 되는 거게?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B가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B. 저렇게 돼야 돼. 나오는 방향으로 B가 돼야 돼. 그 다음에 P의 위치가 D일 때 어디야? 그 다음에 디귿의 P의 위치가 D일 때는 괜히 헷갈리는 거 아니야? P의 위치가 D일 때는 여기 지점이거든요. 그 이때는 순간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가 왔습니다. 다시 P의 위치가 D일 때는 이때는 요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순간 없어요. 그래서 저 때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가 맞아.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괜찮아? 그래서 기역의 2에서의 자기장은 B고 그 다음에 2에서 자기장 방향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맞고 디귿은 틀렸고 그 답이 1번. 513번은 그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진호는 이거씩 다 외워야 돼. 아유 신나. 자 나만 신나. 자 그래서 갑시다. 자 여기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처음에 지금 요 도선 막대가 도체 막대가 있었던 게 요만큼이거든요. 근데 지금 면적이 이만큼이 되면서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요 방향 자기선속이 늘어난 거예요. 나오는 방향 자기선속 늘어난 거예요. 변화 싫어요. 그러니까 무슨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고 싶어 하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 그러려면 유도 전류가 무슨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돼. 이렇게. 그래서 시계 방향. 그래서 니은 먼저 할게. 저항 아래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BRA가 맞아요. 그래서 일단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이제 도체 막대 속력을 EV로 하면 속력이 빨라져. 그러면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 변화가 2배로 커지기 때문에 유도 전류 2배 됩니다. 그래서 디귿수 맞아요. 그 다음에 기역 갈게. 자, 기역의 자기력 방향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이게 렌즈 법칙인데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생겨. 그래서 지금 도체 막대가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변화가 싫으니까 그냥 힘이 왼쪽으로 바뀌겠거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이렇게 하면 납득이 안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오른손을 쓰는 거지. 오른손. 전류 자기장 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지금 요건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오른손 손바닥 어디가? 힘들다. 왼쪽 뭐지? 그래서 자기를 왼쪽. 힘들어.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이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방향 움직이면 면적이 좁아져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거꾸로 요 방향 자기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방향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 전류가 흐르거든. 그래서 반대가 되는 게 맞아. 그게 다 5번. 이제 조심할 거는 통과 때 거보다 조금 나아지는 게 우리가 자기장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선속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선속은 요 어떤 면에 지나는 자기장의 자기장 혹은 자기력선 총계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자기장 곱하기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을 곱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선속 변화가 되게 중요한 건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자기장력의 1이고 자기장력의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면을 만약에 자기장력의 1이랑 2랑 자기장이 같다라고 친다면 여기가 면적이 2배이기 때문에 요 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이 몇 배가 더 많게? 2배가 더 많은 거야. 2배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일단 그건 자기장이 같은 경우야.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만약 여기가 자기장이 B고 여기가 자기장이 2B가 되면 요 면을 지나는 자기력선 개수랑 요 면을 지나는 자기력선 개수는 똑같거든요. 그게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2가 먼저 변하지. 자, 지금 여기서 지금 0에서 2초 때까지는 1영역 자기장이 안 바뀌는데 몇 영역 자기장이 바뀌고 있어? 2영역 자기장이 바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아. 지금 요 방향 자기선속이 줄고 있거든. 근데 자기선속 변화가 싫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장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때는 도선이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그게 보기 1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억에 1초일 때의 전류 방향은 뭐가 맞다? 시계 반대 방향이 맞아. 한 번 더. 괜찮아? 그 다음에 니은에 1초일 때와 자 1초일 때와 4초일 때 지금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1초일 때의 자기장 변화 세기랑 2에서 6초 사이의 자기장 변화의 세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2초 동안 자기장이 1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여기는 4초 동안 자기장이 얼마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2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는 이 2영역이 1영역이 2영보다 면적이 몇 배게? 2배라서 자기장 변화는 똑같지만 얘가 면적이 2배라서 효과가 더 커. 그래서 유도전류 세기는 몇 배가 돼야 되냐면 요때가 1배면 여기가 몇 배면 2배가 돼야 돼. 면적이 2배라서. 그래서 니은에 고칠게. 1초일 때와 4초일 때 전류의 세기는 4초 때가 몇 배? 2배야. 자기장 변화는 똑같지만 면적이 자기장 영역 1이 2배라서 자기력선 개수 변화는 2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디귿은 그냥 말도 안 되고 디귿은 왜 말도 안 되냐면 3초 때랑 5초 때면 3초 때랑 5초 때면 어차피 이 경우에는 자기장 변화가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다를 이유가 없어요. 유도전류가 다를 이유가 없다는 거는 유도기전력, 전압의 세기가 다를 이유가 없지. 그래서 같다가 아니야. 그래서 답은 그래서 1번. 자, XY평면 5로부터 D만큼 떠서 XY축이 고정된 점자는 ABCD고 AB는 양전화. 그림에 표시 좀 해주시. 그 다음에 누구야? C는 음전화이다. 자, C는 음전화이다. 그 다음에 지금 5에다가 1콜롱인 전화를 넣었더니 이제 P 방향으로 움직였다. 어쨌든 얘가 뭐라는 게 함정? 플러스라는 게 함정. 자, 간다. 자, B는 이 친구를 어디로 움직이게 할까? 이쪽으로 움직이게. 됐어? B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근데 문제는 얘가 위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지금 얘가 위쪽으로 미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지금 요게 플러스 X 방향이자 플러스 Y 방향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B는 이를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Y 방향 움직이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려면 위쪽으로 미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D는 무슨 전화? 플러스 전화야. 그리고 조심할 거는 거리가 똑같지? 근데 얘네가 전화량이 똑같으면 전기력이 똑같아서 상쇄돼 버리거든? 근데 위쪽 방향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량이 B가 D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전화량이 이제 B가 D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D는 양전하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A랑 C를 보시면 A는 2를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고요. A는 2를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C는 2를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정확하게 이거 각도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약간 45도 각도로 움직이고 있거든? 그러면 이가 느끼는 무슨 쪽 방향 힘이랑 이가 느끼는 위쪽 방향 힘이랑 이가 느끼는 오른쪽 방향 힘의 크기는 같아야 돼. 그래야 되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위쪽 방향 힘이 더 크고요. 오른쪽 방향 힘이 작으면 Y축에 가까워지고요. Y축에 가깝게 힘 받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X축 방향 힘이 Y축 방향 힘보다 크면 어느 쪽에 가까워지게? X축에 가까워지거든? 근데 여기서 각도를 줬어야 돼. 여기서 근데 각도를 주진 않았잖아. 그래서 지금 얘가 완전 사이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가 받는 위쪽 방향 힘이랑 이가 받는 오른쪽 힘이랑 이제 크기가 조금 같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오른쪽 방향 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그냥 첨자를 쓸게. A가 E를 미는 힘이랑 C가 A를 당기는 힘의 합력이야. A는 밀고 C는 당기거든. 근데 이제 위쪽 방향 같은 경우 조심할 게 D가 미는 힘에서 B가 미는 힘을 빼야 되는 상황이거든. 거기까지 됐어? 그러면 근데 지금 여기서 크기가 같은 두 힘이 되려면 D가 미는 힘이 A가 미는 힘보다 크기가 훨씬 커야 돼. 근데 문제는 여기도 거리가 지고 여기가 거리가 2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량은 누가 더 세야 되느냐? D가 A보다 훨씬 커야 돼. 왜냐면 D가 E를 미는 힘이 A가 E를 미는 힘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기억에 D는 양전화 맞고 전하량 크기는 D가 A보다 크다가 맞고 그 다음에 A와 C가 E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는 밀어서 오른쪽, C는 E를 당겨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반대가 아니라 같다가 돼야 돼. 그래서 답은 3번. X축상에서 같은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전화 A, B, C, D A랑 D의 전하량 Q로 갖고 B가 ACD로부터 받는 전기력 협력이랑 C가 ABD로부터 0이다. 자, 그럼 일단 일단 B부터 볼게. B부터 볼게. B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모를 때는 그냥 둬도 돼. 그냥 마이너스라고 둘게. 그러면 지금 A는 B를 당길 거거든요. 됐어? 근데 D도 누구를 당겨야 돼? D도 잘못 얘기했다. 미안. A가 B를 당기거든요. D도 B를 당겨야 돼. 근데 문제는 전하량이 같은데 이 친구가 더 멀리 있잖아. 그러니까 D가 D를 당기는 힘이 더 약해. 그럼 그거를 누가 보충해줘야 되게? C가 보충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C는 무슨 전하다? 양전하야. 그래서 전하 모르니까 그냥 Q라고 볼게. 됐어? 그래서 일단 C가 양전하.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이제 보시면 C가 A, B, D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이 모두 0이거든? 그러면 다시 와서 C 입장에서 D가 밀어요. 그 다음에 C 입장에서 A가 밀어요. 근데 A가 미는 힘이 D가 미는 힘보다 약하거든요. 멀어서. 그럼 B도 밀어줘야 돼. 그래서 얘도 얼마가 돼야 되게?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그래서 대신에 지금 B랑 C랑 관계 똑같기 때문에 C의 전하량이랑 B의 전하량은 어떨까? 같겠지. 수식으로 써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서 핵심은 B랑 C랑 둘 다 양전하고요. 계산해야 되네. 그래서 기억은 양전하, 니은은 음전하.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계산할게요. 디귿은 이제 C 전하량을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줄게. 자, 그러면 B가 받는 무슨 쪽 방향임? 왼쪽 방향임은 이 친구 미는 힘이거든. 그러면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 전하량 곱의 비례.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잘못 썼다. 미안해. 이게 왼쪽 방향이 아니라 무슨 쪽이어야 돼? 오른쪽 방향이어야 되잖아. A는 B를 오를 미니까. 그 다음에 이제 B가 받는 왼쪽 방향 힘 같은 경우에는 C가 밀고 D가 밀거든. 그러면 이제 C가 B를 미는 힘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제곱 반비례, 전하량 곱의 비례. 잠시만. 다시 미안해. 거리 제곱 반비례, 그 다음에 전하량 곱의 비례. 됐지? BC 사이 전기력이니까. 그 다음에 D가 B를 미는 힘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 다음에 전하량 곱의 비례. 근데 문제는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얘가 제로가 나야 되거든요. 한 번 더.
그냥 그래서 일단은 Q 다 나눌게요. Q 다 나누고 4 곱할게. 그러면 4Q 그 다음에 얼마야? D도 다 나눌게. 그 다음에 여기는 Q. 그러면 3Q가 4 스몰 Q니까 스몰 Q는 얼마가 나오니? 4분의 3 대문자 Q. 그래서 C의 전하량 크기는 3분의 4Q가 맞다. 그래서 전기력은 어쨌든 그 자기장애는 비슷하지만 전하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되게 중요하다. 전기력이 0이 되는지는 되게 중요해. 그래서 343번. 자, 이상 항상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을 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 두 번째 줄 좋죠? 가에서 C가 정지입니다. C가 정지한다는 얘기는 자, 얘가 전기력이 얼마란 뜻?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가 C를 당기면 B도 C를 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야. 그래도 한번 다시 할게. 그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라고 치고 얘를 플러스라고 치자. 이거 그냥 가정이야. 그러면 전기력이 0이 되려면 A가 C를 당길 때 B도 C를 당겨야 되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가 나와야 돼. 대충 예시를 들면. 그래서 핵심은 A랑 B는 무슨 종류 전하다? 같은 종류 전하야. 같은 종류. 근데 아직 뭔지는 몰라. 같은 종류 전하고 그 다음에 전기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거리가 D고 얘는 거리가 2D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멀리 있기 때문에 전하량이 4배 커야 돼. 얘를 Q라고 하면. 계산한 전하량 곱의 비례 거리 제곱 반비례. 그럼 이제 나에서 보면 자, 그럼 나에서 보면 이제 여기다가 양전하를 놨단 말이야. 양전하를 놨고 안 되겠다. 둬야겠다. 둘게. 자, 그러면 얘를 플러스 4Q라고 칠게. 그 다음에 얘를 플러스 Q라고 놓을게.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D를 B가 밀어요. A가 D를 미는데요. 문제는 얘네들이랑 거리도 가깝고 전하량이 너무 크잖아. 다시 D랑 B는 거리도 가깝고 전하량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가 D를 미는 힘이 저기 멀리 있는 A가 D를 미는 힘보다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 C도 얘를 밀어줘야 돼. 됐어? 그래서 C도 무슨 전화해야 되냐? C도 양전해야 되고요. 전하량은 잘 모르겠어요. 얘는 계산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D가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얘는 D는 플러스가 줬으니까 이 친구를 마이너스라고 두면 자동적으로 누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A가 마이너스가 나오거든. 어차피 결과 똑같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얘도 당겨줘야 돼서 어떻게? 마이너스. 그래서 문제 보기 보시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물어본 게 아니라 같은 종류냐 반대 전환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도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어쨌든 핵심은 A랑 C랑 B는 전하의 종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1번 보기 먼저 고치면 전하량 크기는 B가 A의 4배여야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 B, C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맞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전기력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게. 그래서 3번에 D에 작용한 전기력은 제로보다 크다거나 그냥 제로다. 그 다음에 나에서 A와 B의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는 당연히 다른데 이거는 5번을 계산하고 할게요. 5번 그래서 이제 5번을 계산을 하면 문자 다시 나야겠네. A를 Q라고 놓은 거지? 그러면 A를 마이너스 Q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를 대문자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꿀게요? 얘도 마이너스 4Q로 바꿀게요. 그럼 이거 아까 거랑 똑같아. 지금 얘가 전기력이 제로지. 그러면 D를 오른쪽으로 끄는 힘은 B가 D를 당기는 힘밖에 없거든? 그러면 문자 놓기 싫은데. 나중에 여러분 문자 놓지 마. 그냥 얘 플러스 Q 프라임으로 놓을게. 왜냐면 안 둬도 실은 다 없어지거든. 어쨌든 오른쪽 방향의 힘은 거리 제곱 반비례 그 다음에 전하량 곱의 비례 4Q 프라임 Q 요렇게 되자. 여기서 부호는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오른쪽 방향이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왼쪽 방향은 A가 당기는 힘 거리 제곱 반비례 4D 제곱 전하량 곱의 비례 Q 프라임 Q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C냐? C가 당기는 힘이 거리 제곱 반비례 전하량 곱의 비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얘는 전하가 지워지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어. 없다고 생각해도 돼.
어쨌든 계산하면 그리고 D도 줄게. D도 줄게. 양변에 4 곱한다. 4 곱하면 16 스몰 Q. 그 다음에 얘가 16 얼마였지? 4 곱했지. 그러면은 얘는 스몰 Q. 그 다음에 4 곱했지? 4Q. 그러면은 4Q가 15Q이기 때문에 Q는 4분의 1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5. 그러면은 몇 번 틀렸니? 5번 틀렸지? 5번 틀렸고, 자, 그래서 계산한 거 바탕으로 조금 가면 결국 얘가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4를 0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혼잣말이다. 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잠깐만. 뭐야, 가에서가 아니라 나에서잖아. 나 뭐 한 거지? 뭐 한 거지? 간 줄 알았어. 미안해. 얘가 마이너스 15. 일단 여기서 전화량이 지금 A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미는 힘을 C랑 B로부터 받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을 누구랑 누구로부터 받아? 그다음 D로부터 받아. 계산하기 싫은데. 근데 일단 얘는 왼쪽으로 미는 힘이 되게 강하고요.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좀 약해요. 왜냐면 누가 너무 멀리 있어서. D가 너무 멀리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납득이 안 가지? 그러면은 할게. A 입장에서 왼쪽 방향 힘이 어떻게 되냐면 왼쪽 방향 힘은 C가 미는 힘이랑 B가 미는 힘. 근데 이렇게 계산이 싫은데. 그래서 어쨌든 C가 왼쪽으로 미는 힘은 D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곱. 그러면은 4D제곱분의 15Q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미는 힘이 9D제곱분의 4Q제곱 비례하고 이게 왼쪽 방향 힘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 힘이 D가 당기는 힘이 있거든. 4D제곱분의 그 다음에 대문자 Q 프라임 요렇게. 그래서 만약에 A가 받는 힘을 하면 지금 여기서 얘는 빼야 되고 절대값을 좀 씌워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돼. 요게 A가 받는 힘이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계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갑시다. 그리고 이제 B 입장에서 볼게. 자, B 입장에서는 오른쪽 방향 힘이 오른쪽 방향 힘이 지금 거리가 얼마야? 하나, 둘, 셋. 요거와 똑같이 얘가 9D제곱분의 4Q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 힘이 하나 더 있어요. C가 B를 미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리 제곱이 4D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전하량 곱이 4분의 15 그러면 얘가 15Q제곱. 얘 오른쪽 방향이 크겠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왼쪽으로 미는 힘이 D제곱분의 얘가 4Q 프라임 Q가 되거든. 됐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요거 똑같은 거 보이시죠? 절대값 씌울게요. 잠깐 까먹었어. 절대값 씌울게요. 요거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도 똑같은 거 보여? 얘도 똑같은 거 보이지? 근데 빼지는 값이 뭐가 더 커? 여기가 빼지는 값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A가 받는 힘이 더 어떤 거야? 더 큰 거야. 그래서 같진 않아. 그래서 절대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2번. 근데 나중에 실전에서 문제 풀 때도 지금 이거는 처음이니까 제가 일일이 식을 다 쓰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문자를 많이 두실 필요가 없어요. 뭐만 많이 차지합니다. 시간만 많이 차지합니다. 거리에서 모두 쓰실 필요 없어요. D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약간 오지랖을 조금 떨면 여러분 이제 수능 볼 때 수능 이제 준비할 거잖아. 수학이랑 혹시 물리를 시험 보면 가능한 안 쓰는 연습도 해야 돼. 왜 그러게? 시간 이슈 때문에. 시간 이슈 때문에 이게 식을 예쁘게 쓰는 거는 중학교 때까지이고 문자 같은 거 조금 생략하는 연습을 조금 해야 돼. 왜냐면 니네 그 문제 풀 때 이거 줄 치는 것도 은근 시간 걸리는 거 알아?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필기할 때 D 쓰는 거랑 D 안 쓰는 거랑 시간 차이가 은근 많이 걸려요. 아, 네. 자, BC 사이에 B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다. 자, 그러면 F는 씩 써두는 게 좋아. 자, F는 B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잖아요. 거리가 2D 멀어졌으니까 거리 제곱의 반비례. 4D 제곱의 반비례, 전하랑 곱의 비례. 그래서 4D 제곱분의 Q 제곱이 F로 쓰는 거예요. 4D 제곱분의 Q 제곱을 F로 쓰는 겁니다. 알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보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이거는 뭐죠? 자,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전기, 그럼 A 입장에서 볼게. A 입장에서는 B가 밀어요. A 입장에서는 B가 밀어요. 자, 근데 A 입장에서 C가 당겨요. 근데 지금 보시면 둘이 거리 똑같죠? 전하량 곱 똑같죠? 크기는 어떻다?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되면 그래서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위쪽 방향 전기력도 있고 오른쪽 방향 전기력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옆쪽 방향 전기력도 있고 아래쪽 방향 전기력도 있는데 크기는 갖고 방향 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상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힘을 어디 쪽으로 받는다? 잠깐만. 아, 쟤 플러스네? 신나게 썼는데 미안해. 그럼 플러스네. 아,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자지. 그러면은 다시 그럼 얘는 요 방향으로 미는데 어쨌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아니 크기는 같아. 그러면 B가 A를 미는 힘은 위쪽 방향 힘도 있고 오른쪽 방향 힘도 있어. 그 다음에 C가 A를 미는 힘은 위쪽 방향 힘도 있고 왼쪽 방향 힘도 있는데 얘가 상쇄가 돼버려. 그래서 순수하게 어느 쪽 방향은 남는다? 플러스 Y 방향만 남아.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 계산하면 여러분 피타고라스 아시죠? 자, 여기 거리 얼마니? 여기 루트 2D야. 그치? 1대1 대 루트 2, 45도. 그래서 A와 B 사이의 전기력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 2D 제곱의 반비례. 그 다음에 전하랑 곱의 비례니까 2Q 제곱을 비례하거든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 D제곱분의 Q제곱이 얼마니까? 4F니까 얘는 몇 F 나와야 돼? 4F 나와야지. 그래서 4F야. 그래서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원점에다가 EQ인 점전화 D를 고정하면 D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원점에다가 플러스 2Q짜리를 놓은 거야.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 간다. 일단 여기서 BC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C는 얘 D지? 얘가 D지. C는 D를 밀어. 요렇게. 그 다음 B도 C를 밀어. 요렇게. 근데 문제는 거리 똑같고 전하랑 똑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상쇄돼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남는 건 누구뿐? A가 D를 미는 뿐이잖아. 그래서 결국 요거 계산하는 거야. 그럼 전기력은 거리 제곱 반비례. 그 다음에 전하량 곱의 비례. 근데 지금 D제곱분의 Q제곱이 4F이기 때문에 얘는 몇 F 나와야 돼? 16F 나와야 돼. 그래서 16F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어쨌든 자, 스펙트럼은 아주 간단하고 짧고 굵게만 하자. 자, 스펙트럼은 여러분 빛 아시죠? 빛이 빛을 나누는 장치가 있어요. 분광기. 그 다음에 혹은 프리즘. 분광기는 모를 수 있나? 그래서 분광기는 빛을 분해하는 장치고 프리즘은 프리즘인데 스펙트럼은 빛이 분광기나 프리즘을 통과를 할 때 무슨 색으로 나눠지는 거? 이제 여러 색으로 나누어지는 거를 이제 스펙트럼의 고전적인 설명이라고 하면 자, 문제는 우리 전자기파를 했으니까 뭐 안 했었을 수 있지만 이제 이 색마다 다른 값을 가지는 건 파장이에요. 파장. 그러니까 이걸 색으로 나눠진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뭐로 나눠진다고 보셔도 상관없다. 파장별로 나눠진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파장. 근데 우리가 약간 앞전에 했던 거를 조금 빼올게. 참고로 근데 이거 어차피 외우긴 해야 돼. 빛의 에너지. 자, 빛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더라? 기억 안 나냐? 진동수에 비례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해서 HF라고 쓰고 얘가 이제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거를 언제 썼다? 파동에서 한번 하고 지나갔었죠. 근데 이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우리가 C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파동에서 했지만 얘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의 곱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빛의 에너지를 뭐라고 쓸 수도 있어. 대입하시면 람다분의 HC라고 할 수도 있었다. 이게 뒤에서도 나오지만 앞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빛이 여러 색으로 나눠진다? 이 말은 파장별로 나눠진다? 그럼 빛이 에너지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파장이 380나노미터에서 720나노미터인 빛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빛이 에너지별, 파장별, 진동수별로 나눠지는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은 3개로 갈 수도 있고 몇 개로 갈 수가 있니? 2개로 보셔도 상관없는데 3개로 가는 측면에서는 무슨 스펙트럼과 무슨 스펙트럼 한다? 연소 스펙트럼이랑 이제 선 스펙트럼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연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백색광, 그러니까 모든 색을 포함한 빛, 아니면 뭐 백열등, 그 다음에 이걸 더 외워야 되겠지? 우리가 이제 고온의 광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별 있죠, 별. 그래서 이게 지금 프리즘이나 분광기를 포함했을 때 지금 이거는 못 그리니까 그냥 할게요. 얘는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연소 스펙트럼이라고 해.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긴 하냐면 이 백색광이나 백열등이나 고온의 광원에서 나는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파장에 따른 게 없이 그냥 연속적으로 나눠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소 스펙트럼. 그래서 고온의 광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2개로 나누잖아. 어떻게 2개로 나누지? 무슨 스펙트럼이랑 방출 스펙트럼이랑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랑. 야, 통과 때의 기억을 꺼내. 자, 방출 스펙트럼 나타나는 게 뭐 있더라? 2개 있었는데. 기억 안 날 수 있지 뭐. 자, 기체인데 무슨 기체? 고온 기체.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체를 진공관 같은 데다 넣고 전기를 통하게 하면 기체가 에너지 흡수하고 방출하거든요. 기체 방정관.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까만색 바탕에 어떻게 돼? 특정 파장의 색만 나타나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지. 이것을 그래서 이 말인 뜻은 특정 파장에 이제 방출선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파장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빛만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자, 흡수 스펙트럼은 저기 백색광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백색광이 오고 있었는데 이 백색광이 무슨 기체를 통과해보려? 전기체를 통과를 해. 그럼 원래 백색광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 이게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저온기체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저온기체가 흡수한 부분만 무슨 색선으로 나타나는 거?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한다? 흡수선이라고 해. 그래서 통과 버전으로 가면 만약 같은 종류의 원소라면 방출 에너지랑 흡수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방출선이랑 흡수선이 어떻더라? 위치와 색깔이나 개수가 어땠다? 같았다라는 게 통과에서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저온기체, 고온기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잘 생각해봐. 기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고체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해? 액체가 되기도 하지. 그러니까 원자가 방출하거나 원자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모든 파장이 아니라 특정 파장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원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결국은 이제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갑자기 왜 요거부터 시작하자면 앞에서 우리가 그 러더퍼드 모형을 배웠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배웠는데, 러더퍼드 모형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행성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듯이 원자핵 주변을 누가 돈다.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전자의 위치가 임의의 궤도라는 거야. 그래서 임의의 궤도라는 거는 아무 위치에서나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거든. 그래서 요게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야. 그러면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두 가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조심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방향이 바뀌는 운동, 무슨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힘이 계속 쓰인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자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가속도 운동하면 계속 힘 받아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줄어.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힘을 받아서 에너지가 줄게 되면 속력이 느려지지? 운동 에너지가 줄면 속력이 느려지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제 속력이 느려지면서 이 전기력의 작용이 커지면서 가까워져. 근데 또 에너지를 잃어. 그럼 점점 가까워지게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에너지를 소비를 하게 되면 전자가 원자핵이랑 부딪히는 나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원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핵 반응이 일어나니까. 베타 분기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원자와 원자핵이랑 전자가 이제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면 원자가 핵 반응이 일어나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걸 우리가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이제 원자의 안정성 문제라고 얘기해. 그래서 원자가 안정적으로 있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문제냐면, 가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굉장히 무서운 말이 써있어. 전류 개념 처음 배울 때 전자랑 원자핵이랑 부딪히는 얘기 나거든? 큰일 나. 그리고 러더퍼드가 실험할 때 되게 운이 좋았던 게, 그 헬륨 입자를 쐈을 때 헬륨 입자가 조금이라도 빨랐으면 원자핵이랑 부딪혔을 거래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 있는 사람 다 방사선으로 오염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전자가 원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원자핵이랑 전자 충돌하면 원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냐? 약간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전자가 에너지가 소비가 되잖아.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이건 아마 화학에서 하는 문제 있을걸? 전자가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데 언제는 방출하고 언제는 방출하지 않고가 아니라, 이게 원자핵이랑 가까워지면서 계속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자가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스펙트럼이 저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면 안 돼. 무슨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야 되게?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기체들 가지고 탐구 실험을 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 에이씨, 색깔 잘못했잖아.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어가 요거를 보완하려고 원자 모형을 새로 내놓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궤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보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러더퍼드 모형이랑 보어 모형이랑 2년밖에 차이가 안 나. 발표하고 2년밖에 차이가 안 나. 준샤! 안 돼!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보어가 가설을 세웠어. 이제 보어가 저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가설을 세웠는데,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있는 건 맞는데, 전자가 아무 위치, 임의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전자는 요 특정 위치에서만 존재를 하고요. 자, 특정 위치에 있을 때 이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지도 않고 방출하지도 않는다. 요렇게 가정을 내놨어. 이게 첫 번째야. 다시, 보어 입장에서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아무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전자핵 주변에 특정한 위치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때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지도 않고 방출하지도 않는다. 이걸로 뭐를 설명하냐면 원자의 안정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핵심은 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특정한 궤도. 자, 그래서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자, 이거 이 특정한 궤도를 통과해서 뭐라고 하더라? 정답! 전자껍질. 화학에서 뭐라고 하더라? 영어야, 영어. 오비탈이라고 하더라. 물리에서는 그냥 뭐라고 하더라? 궤도. 우리는 궤도 함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궤도. 그래서 화학에서 무슨 껍질에 K껍질, L껍질, N껍질 점점점 나가잖아요. 그것도 쓸데없이 왜 그렇게 이름 붙였는지 몰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한 궤도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이제 방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특정한 궤도에 숫자를 붙여요. 숫자를 붙이는데 이 특정한 궤도에 붙인 숫자를 우리가 한국어로 뭐라고 얘기하더라? 양자수라고 합니다. 양자수. 그래서 여기는 안쪽부터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궤도는 양자수 1. 화학에서는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N은 2, 여기서 N은 얼마? 3. 그래서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는 증가함? 양자수는 증가하고요. 저건 무조건 뭐로 씁니다? 자연수로 씁니다. 그래서 양자수는 명칭을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 두 번째, 에너지 준위.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준위인데, 이것도 통과해서 살짝 하지 않았어? 네. 자, 갑시다. 자, 전자가 가질 수, 그래서, 이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이제 특정한 에너지 값 혹은 에너지 상태, 요거를 에너지 준위라고 해요. 됐어?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앞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근데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가 가진 에너지. 그래서 만약에 양자수 n이 1일 때 요때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를 뭐라고 두자? 2원이라고 두면 양자수가 2일 때 에너지 준위는 얼마? 2투. 그 다음에 양자수가 3일 때 에너지는 얼마? 2, 3, 점점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양자수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가진다. 근데 이건 원자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조심할 건 이 양자수가 증가할수록 자,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 준위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가 자유로워져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 증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궤도에 있을 때가 전자가 제일 가난한 상태야. 그렇지. 이때를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바닥 상태.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 궤도에 있을 때는 전자가 에너지가 많아서 신나. 근데 이거 진짜 농담 아니야. 듣던 상태. 이거 익사이팅 맞을걸? 아, 진짜예요. 그래서 바닥 상태 영어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핵심은 그래서 바닥 상태, 득등 상태. 핵심은 어쨌든 원자핵으로 전자가 멀리 있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증가해요. 에너지가 증가하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특정한 값만 가질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어떻다? 불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에너지 모든 값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야. 우리가 요거를 멋진 말로 뭐라고 하느냐? 에너지 양자화라고 해요. 에너지 양자화. 양자라는 거는 입자가 아니야. 양자는 불연속적이라는 뜻이야. 얘는 입자가 아니야. 요새 영화에서 막 퀀텀 미케닉스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짜증나. 양자라는 말은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뜻이야. 전자는 저 특정한 궤도,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값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연속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는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는데 우리가 그때 에너지가 뭐 되어 있다라고 한다?
양자화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어쨌든 원자에게 가장 가까울 때가 가장 에너지가 적은 상태, 바닥 상태. 그 다음에 원자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짙은 상태가 돼.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 전자가 꼭 여기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 여기 2개 있고 8개 있고 8개 있고 그냥 바닥 상태에서는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여기 E1, E2, E3가 있으면 만약에 이 전자가 세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간다고 치자. 그러면 에너지가 많은 상태가 돼, 적은 상태가 돼? 적은 상태가 되잖아. 그럼 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야 돼. 자, 요때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자, 그러면 만약에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만약에 세 번째 궤도로 가려면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상태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돼?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전자가 짙은 상태에서 더 낮은 에너지 준위를 이동할 때 방출했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가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갔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옮겨지는 거 여기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전자가 궤도에서 궤도 사이로 옮겨지는 거를 우리가 에너지 요거를 전자의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의 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어떤 한 궤도에서 무슨 궤도로? 다른 궤도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를 우리가 전자가 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렇게 전이 할 때만 에너지가 흡수되고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걸로 뭐를 설명한 거냐면 선 스펙트럼을 설명한 거야. 어쨌든 핵심은 무슨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무슨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 준위의 차에 해당 에너지를 흡수해. 이때가 에너지 흡수.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무슨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이때가 뭐 방출? 에너지 방출. 그래서 이 전자가 이동할 때 요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는 뭐의 형태로 나타나냐면 전자기파 혹은 이렇게 써도 돼요. 광자. 미친놈이 아니다. 이제 혹은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빛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자기파나 광자나 이제 빛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요때 이 전자가 흡수하거나 전자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라고 쓸게. 광자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더라? 이거는 에너지 준위 차에 해당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첫 번째 궤도 가장 바닥 상태의 에너지 준위가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10줄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6줄이라고 두고 귀찮아. 여기 마이너스 2줄이라고 할게. 쉽게 말씀드리면 세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올 때는 몇 줄 방출? 4줄이 방출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궤도에서 세 번째 궤도로 갈 때는 몇 줄 흡수? 8줄 흡수되는 거거든. 차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디서 어디 빼는 거게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게 차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유닛차에 해당하고 이거를 공식으로 쓰면 아까 빛의 에너지식 외우셔야 돼요. 자, 빛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더라? 진동수에 비례해요. 그래서 요거를 HF라고 쓰셔도 상관없고, 자, 빛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어? 람다분의 HC. 이거는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청 광자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에너지 준위 차이는 어떻게? 각각이 그냥 말 그대로 에너지 준위를 빼면 돼. 여기서 NM은 뭐에 해당하는 거게? 양자수에 해당하는 거야. 별표. 자, 몇 쪽에 있냐면 99쪽. 별표. 별표. 정중하다. 씩 외워야 돼.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전자가 전이할 때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을 해서 그걸로 뭐를 얘기할 수 있었다. 선 스펙트럼 얘기할 수 있었고 어쨌든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갈 때는 에너지 흡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흡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갈 때 에너지 방출. 요렇게. 그래서 식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내놨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식을 내놨으면 이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마침 증명이 된 거죠. 뭘로 증명이 된 거게? 수소로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수소의 스펙트럼이 이제 수치가 이제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보어의 이론이랑 딱 집어넣었더니 딱 에너지 값이 어떻더라?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어 이론 되게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 그래서 보어의 이론대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계산한 거거든요. 잠깐 용산이 이걸 가르치던가? 아니 생각하지 말자. 자,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그 보어 이론에 따라서 계산을 했어. 계산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일단 이 n이라고 쓰고요. n은 무슨 수? 이건 무조건 양자수입니다. 양자수고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마이너스는 전자가 원자에게 묶여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n제곱분에 계산한 거예요. 13.6, 그래서 n제곱 양자수, 그 다음에 단위는 전자볼트 이렇게 쓰거든요. 얘도 식 외워야 돼. 별표해놔. 얘도 식 외워야 돼. 숫자는 외워야 숫자는 외워야 되나? 숫자는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에너지 준위가 양자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저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전자를 원자에게서 떼어내려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거 뜻하는 거예요. 에너지 공급해야 돼. 그걸 이제 뜻하는 거고, 참고로 여기서 전자볼트, 근데 전자볼트에서 딴 거 생각나가지고 얘는 이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줄인데 그냥 에너지 단위인데 너무 작아가지고 바꾼 거야. 전자볼트라고 읽어요. 일렉트론 볼트인데 어쨌든 전자볼트.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얘는 쓰기 귀찮으니까 좀 띄워놓으면 세상에 띄워놓으면 쓰기 귀찮으니까 좀 띄워놓게. 밑에다 써야겠다. 멋지게 써놓고 밑에다 써야겠다. 자, 다시 수소한데 야 그래도 포켓몬은 안 해? 저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 지우가 결혼한 거에 충격받았다고. 됐어, 모르면 됐어. 지우는 알지? 지우가 금발 여자애랑 결혼했더라고.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찾아봤다니까요.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는데 거기 이제 포켓몬의 거기 누구야? 거기 개구리 닌자라고 있거든? 개구리 닌자 있어. 그래서 개구리가 이렇게 빨간색 머플러 하고 다니거든? 그래서 나중에 되게 멋있어. 근데 좀 충격받았잖아. 그게 머플러가 아니야. 혀야, 혀. 내가 그래서 충격받았잖아. 그때 참, 그렇지. 자, 그래서 됐고. 자, 그래서 지금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n이 1일 때 저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3.6 나오지? 이게 다야. 자, 그럼 저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분의 13.6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3.4. 그러면 이건 어떻게 숫자 나온 거겠어? 9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얘를 만약에 2원이라고 둔다면 얘는 2Q는 얼마분의 얼마? 4분의 2원 되는 건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값은 2, 3은 2, 3은 얼마 나와야 돼? 2, 3은 9분의 2원이 나와야 돼. 그 2, 4는 16분의 2원이 나와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제 n이 무한대야. 이거는 완전 전자가 원자로부터 이제 속박에서 풀렸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얘를 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얼마? 제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해 갔어?
그래서 이게 이론값이랑 실제값은 이제 맞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했냐. 일단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출 스펙트럼의 이제 파장을 분석을 하는데, 지금 두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이할 때, 요 빛 있죠? 그러면 저 빛이 방출한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뺀 거기 때문에 10.2 전자볼트의 빛을 방출을 해요. 이 빛이 뭐에 해당하더라? 요게 자외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지? 그럼 만약에 세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이하면 저값보다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러니까 요 빛도 자외선. 그래서 저거 이제 라이먼 씨가 발견을 해서 뭐라고 하는 거게?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는데, 일단 라이먼 계열은 양자수가 2 이상인 궤도에서 전자가 몇 번째 궤도로 전이할 때? 첫 번째 궤도로 전이할 때. 이때 라이먼 계열인데 가장 작은 빛이 10.2V예요. 근데 저 빛이 다 뭐더라? 자외선이더라. 그래서 라이먼 계열. 라이먼이 저걸 이제 실험적으로 발견한 거지. 됐어? 실험적으로 발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머 계열인데, 자, 발머 계열은 전자가 발머 계열은 전자가 양자수 3 이상의 궤도에서 몇 번째 궤도로 전이할 때? 두 번째 궤도로 전이할 때. 그래서 요 빛을 살짝 계산을 해보면요. 세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올 때 계산해보시면 요때 에너지가 1.89 전자볼트가 나오거든요. 요 빛이 무슨 빛이게? 요게 가시광선이야. 그래서 자외선은 눈에 안 보이지만 뭐는 눈에 보이게?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스펙트럼을 이제 실험으로 검증할 때 맨 처음 발견된 건 무슨 계열? 발머 계열이야.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뭐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전이할 때 가시광선이고요. 참고로 이거는 뭐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7 이상인 궤도에서 몇 번째로 왔을 때? 두 번째 궤도는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단 요 빛은 뭐라는 거 알고 갑시다. 참고로 하고 갑시다. 자외선이에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발머 계열 가시광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와, 그 세 번째 궤도. 자, 요 빛.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지? 네 번째 궤도에서 세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는 계산 틀린 거 아니야? 0.66 전자볼트가 방출되거든? 맞냐? 맞지? 그래서 요 빛은 뭐에 해당하게? 요건 적외선에 해당해. 그래서 N이, 그러니까 양자수가 4 이상 궤도에서 몇 번째 궤도 올 때? 전자가 세 번째 궤도 전이할 때는 모든 빛이 다 적외선으로 방출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무슨 계열이라고 한다? 요거를 이제 파신 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이론값이랑 실제값이랑 다 맞아 떨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보어는 무슨 모양에서 맞았다? 이제 수소 원자에서만 이제 설명이 가능했고요. 오늘 거기 에너지띠까지는 갈 거거든. 광선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에너지띠까지 들어가긴 할 건데 어쨌든 수소 원자에서만 맞는다는 게 이제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두 가지씩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는 빛의 형태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이게 뭐에 비례한다? 에너지 준위 차에만 비례하고 그 다음에 보어 이론이 실전에서 맞는 거는 무슨 원자에서만? 수소 원자에서만 맞는데 그래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수의 제곱에 뭐하더라? 반비례하더라야. 그래서 이제 몇 개 조금 예시만 들고 조금 쉬면 방출 스펙트럼이죠. 이제 방출한 빛인데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길어지고 있어? 파장 길어지고 있지. 자, 그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진다는 뜻이야? 진동수랑 뭐가 크다?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라이먼 계열선 몇 개가 보이지?
세 개가 보이죠? 자, 이 세 개 중에 어느 쪽에 있는 선이 가장 에너지가 작은 빛이야? 그렇지. 여기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빛이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이거든요. 이것은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갈 때 방출된 빛이 나타난 걸까? 두 번째 궤도에서 몇 번째 궤도로 돼? 첫 번째 궤도. 됐어?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빛은 얘보다 에너지가 조금 큰 빛이거든? 자, 그럼 몇 번째 궤도에서 몇 번째 궤도로 전이한 걸까? 세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야. 에너지 준위 차이 커지지? 자,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가장 왼쪽에 있는 요 자외선은 무슨 궤도에서 무슨 궤도로 전자가 전이한 걸까? 지금 다 111이잖아. 에너지 준위 차이 커져야 돼. 몇 번째 궤도에서 몇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이한 거야. 요 빛들은 다 뭐에 해당하는 빛? 자외선에 해당하는 빛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발머 계열 갈게요. 자, 발머 계열 빛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빛은? 역시 어느 쪽? 오른쪽이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친구만 가시광선인데, 자, 그럼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친구는 전자가 몇 번째 궤도에서 몇 번째 궤도로 전이한 거게? 그렇지. 얘는 전자가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얘는 네 번째에서 두 번째. 에너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그렇지. 얘는 5에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됐어? 자, 그 다음에 파신 계열. 자,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빛은? 마찬가지로 맨 오른쪽. 자, 그러면 요거는 언제 방출되는 빛? 전자가 4에서 3으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 적외선이야.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얘는 다섯 번째에서 몇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먼 계열 빛들이 가장 뭐가 크다? 진동수랑 에너지는 라이먼 계열 빛이 제일 커요. 무조건 커요. 라이먼 계열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하는 빛이라고 하더라도 발머 계열 친구보다 더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진동수의 에너지 무조건 라이먼, 그 다음에 발머, 그 다음에 뭐? 파신 순서 되는 거야. 파신 왠지 카페 이름 같지 않니?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장. 자, 파장은 어떻게 되게? 파장은 뭐에 반비례해? 파장은 진동수 에너지의 반비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제일 작고? 라이먼 계열이 제일 짧고요. 발머 계열이 제일 짧고요. 그 다음에 짧고요. 파신 계열이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파신 계열에서 아무리 파장이 짧아도 발머 계열에서 파장이 긴 친구보단 짧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에 해당하는 빛은 보통 무슨 빛? 자외선. 요거는 그래서 문제 잘 읽어야 돼. 여기는 솔직히 틀리면 내가 조금 실망할 건데 많이 실망할 거야. 어쨌든 만약에 가시광선 계통이야 라고 딱 나왔는데 라이먼 계열이라고 풀면 안 되시거든요. 어쨌든 전자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난다? 전자의 스펙트럼은 이제 요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야. 거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계산의 영역으로 살짝 가면, 자, 다음은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첫 번째 궤도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람다 제로인 빛을 흡수를 해서 이제 N은 라지에 있는 궤도를 전했다. 방출할 수 있는 모든 선 스펙트럼이다. 그 다음에 람다 1, 람다 2는 전자가 두 번째 궤도를 전할 때 방출한 빛의 파장이다. 자, 그러면 자, 이거 무슨 계열이란 뜻이야? 라이먼, 발머, 파신. 발머.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요 빛이랑 뭐가 에너지가 커? 에너지 작아로 문제 볼게. 뭐가 에너지가 작아? 파장이 긴 게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세 번째 궤도에서 몇 번째 궤도로 온 거? 두 번째 궤도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몇 번째 궤도에서? 네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 그럼 답 나오지? 자, 그럼 몇 번째 궤도로 전이했었을까? A는 몇 번째 궤도에서 나왔을까? 네 번째 궤도까지 전이한 거야. 자, 그럼 볼게.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지금 여기서 4에서 2, 3에서 2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하나, 둘, 위로 갈수록 간격 좀 조밀해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2원, 2, 2, 23, 24라고 쓸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3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빛. 실수. 자, 여기서 여기 요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얼마? 람다2. 여기서 방출되는 빛이 얼마? 람다1. 빛의 파장이 저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라이먼 계열은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그럼 선 몇 개 나타나야 돼? 3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몇 개 나타나는 거 보여? 3개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이 친구는 뭐야? 이 친구. 이 친구는 요 빛인 거지. 이해 갔어?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서 양자수 되게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380번에 그래서 이제 보기를 이제 볼까? 그러면 여기서 1의 궤도에 있다가 첫 번째 궤도에 있다가 얼마인 궤도로 올라갔다? 얘가 숫자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4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게 4. 그 다음에 2번은 중요해. 진동수의 반비라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람다1, 람다2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의 파장이다는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때문에 이 문제를 골랐는데, 자, 람다 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람다 제로는 정석 빼고 갈게요. 람다 제로는 요때 흡수되는 빛이 람다 제로야. 됐어? 그러면 아까 그거 그대로 식으면 이렇게 된다. 이때 흡수되는 빛의 에너지는 한 번만 다시 쓸게. 전자가 흡수하거나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의 비례하고 뭐의 반비례? 파장의 반비례 하는데 요게 무슨 차? 에너지 준위 차이로 계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람다 제로분의 HC는 지금 몇 번째 궤도에서 몇 번째 궤도로 차이가 난 거야? 여기서 여기가 되는 거니까 에너지 준위 차이가 2,4단울이 얼마 돼? 2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갔니? 그냥 여기다가 선생님 못 쓴 거야. 신 쓴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한번 써봐. 그 람다 2분의 HC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그렇지. 얘는 2, 3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람다 1분의 HC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얼마에서 얼마 뺀 거야? 2, 4 마이너스 2가 돼야지. 그러면 4번이 식이 나와? 절대 안 나와? 보세요. 5변이랑 비교해보세요. 절대 는이 안 나옵니다. 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식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잠깐 보시면, 자, 5번에 N은 원의 궤도에 있는 전자는 자, 거기서 여기서 한번 상상해봐. 람다 제로분의 HC 마이너스 람다 1분의 HC. 자, 그거 뺀 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값일 것 같니? 지금 문제에서 뭐 빼기 뭐 한 거지? 요거 빼기 요거 한 거죠. 그죠? 요거 빼기 요거 한 거죠. 그러면 람다 제로분의 HC 마이너스 람다 1분의 HC. 그러면 저기서 저기 빼면 얼마 나와? 2 마이너스 2원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요 광자 흡수할 수 있냐 물어본 거야. 됐어? 그러니까 계산은 딱 수소원자 에너지는 요거 이용하는 정도 나오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리면 이거 그래도 꼭 외워야 돼. 이게 근데 에너지가 좀 정확해야 돼요. 에너지가 딱 에너지 준위 차이 딱 정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징검다리 건너는 걸로 딱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에서 이제 징검다리 건널 때 얘가 건너려면 딱 어떻게 에너지를 줘야 돼? 여기만큼 주거나 딱 이만큼 건너갈 수 있는 에너지만 있어야 돼. 사이값이면 전이가 안 돼. 절대 전. 이게 숫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줄 주고 얘가 18줄 차이야. 그 만약에 12줄 주면 어떻게 될까? 전혀 안 돼요. 딱 몇 줄 주거나 10줄 주거나 10 그러면 만약에 물어볼게. 10줄 주고 10줄 주고 8줄 주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없어? 10줄과 8줄 갈 수 있어. 가고 가면 되거든? 그럼 8줄 주고 10줄 주면 못 가. 딱 맞게 줘야 돼. 딱 맞게 줘야 돼. 그래서 요게 전이할 때 요게 조금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게 내가 하나만 더 할게. 자, 이제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자, 에너지 항상 에너지는 자 A가 클까 B가 클까 C가 클까? 흡수되거나 방출된 에너지는 A가 크고 그 다음에 B가 크고 뭐가 제일 작아? C가 제일 작아. 요건 납득하니? 자, 그러면 빛의 진동수는? 흡수되거나 방출된 빛의 진동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FA 크고 FB가 크고 FC가 제일 작아. 자, 근데 진동수 에너지랑 노는 반비례. 파장은 반비례. 그러면은 지금 파장은 뭐가 제일 커야 돼? 람다 C가 제일 크고요. 람다 B가 크고요. 람다 A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따 에너지 진동수는 비례하고 모는 반비례하는 거 기억합시다. 파장은 반비례인 거 기억합시다. 됐어? 그 다음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선생님이 요거를 무식하게 쓸게요. 자, 무식하게. 자, 그러면 쟤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에너지와 진동수 관해서 쓸게요. 자, 그래서 HFA는 A 상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인데, 자, 이거는 뭐의 차이? 에너지 준위 차이니까 얼마? 2사-2, 잘못 쓴 것 같아. 2사-2초입니다. 자, 그럼 HFB는? 얼마에서 얼마 빼면 돼? 2, 3에서 2, 2를 뺀 거예요. 됐어? 그러면 HF3는? 얘는 FC는 2, 4에서 얼마 뺀 거야? 2, 3 뺀 거지? 자, 그러면 요거 더하면 식 어떻게 나와? 요거 더하면 얘랑 식 똑같이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돌식이 나오지? 그러면 FA는 얼마? FA는 FB 더하기 얼마? FC. 그래서 FA는 이렇게 바로 써도 돼. 오케이? 자, 그럼 파장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게? 파장은 이렇게 가야 된다. 얘는 람다 A분의 HC. 이 친구는 람다 B분의 HC. 선생님 그냥 요거 문자대로 쓴 거야. 이 친구는 람다 C분의 HC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우변끼리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역수는 파장의 역수 더하기 뭐와 같다? 파장의 역수와 같다. 이해 안 되면 얘기해줘. 그래서 무조건 파장은 분자에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되게? 뭐에 있어야 돼? 식 나타내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지금은 제가 다 써드렸지만 나중에는 그냥 딱 보면 파장이 A가 제일 짧고 C가 제일 길구나.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합시다. 자, 1번 기억. 자, 기억에 람다 B가 람다 C보다 짧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식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어야 돼요. 파장이 항상 분모에 있는 거 있지만. 그 다음에 A와 B에서 자, 라이먼 계열. 자, 라이먼 계열 조심해. 라이먼 계열. 자, 라이먼 계열은 무조건 몇 번째 궤도가 끼어 있어야 돼? 첫 번째 궤도야. 그래서 지금 얘는 라이먼 계열의 빛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열이다? 발머 계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계 에너지. 자, C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계 에너지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빼셔야 되는 거예요. 큰 거에서 그냥 작은 거 빼시면 돼요. 얼마? 0.85에서 빼기 1.51 하시면 계산이 얼마 나와? 0.66 나오지? 그래서 0.66 전자부터 저렇게 계산해 줘야 돼.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대표야. 보어 모형은 수소에서만 성립해. 이유가 뭐냐면 보어가 이제 생각을 못한 게 전자들은 여러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둘 다 반발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수소 원자처럼 원자가 한 개만 이제 있는 상황. 원자가 한 개. 근데 얘도 또 기체는 아니야. 그래서 원자가 한 개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요 궤도에 뭐가 있는 거야? 전자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원자가 한 개가 아니라 만약에 원자가 두 개가 되면 전자가 솔직히 같은 궤도에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미세하게 각각의 원자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져. 이거를 우리가 무슨 원리라고 하냐면 화학에서 이거 하나? 파울리 베타 원리? 뉴스 배우니? 자, 그거 화학하시면 파울리 베타 원리가 뭐야? What is 파울리 베타 원리? 우리만 아는 사람은 몰라도 돼. 파울리 베타 원리. 됐고. 자, 파울리 베타 원리는 같은 양자 상태에 존재하는 아니야. 저렇게 쓰면 안 돼. 파울리 베타 원리는 같은 양자 상태에 이제 두 개의 전자가 동시에 뭐 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 이거 오비탈 할 때 나오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양자수가 결정하는 건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를 결정해요. 자,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결정하는 건 오비탈의 모양. 그 다음에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가 결정하는 건 오비탈의 방향.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같으면 같은 공간에 있는데 최소 무슨 양자수라도 달라? 스핀 양자수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위로 스핀하면 하나는 아래로 스핀하는 거지. 그래서 같은 양자 상태,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두 개 전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 두 개가 밀접하게 있으면 미세하게 갈라져요. 그럼 만약에 원자가 세 개면 어떻게 되게? 원자가 세 개면 이 원자 각각에 해당하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또 미세하게 갈라져. 선생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구별하지만 실제적으로 저거 되게 미세하게 갈라져야 되거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오십시오. 자, 만약에 원자가 아니라 고체면 어떻게 될까? 고체는 원자가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여러분 화학하실 때 그거부터 하잖아요. 아보가드로 수부터 하잖아요. 몰부터 들어가지 않나? 근데 그 몰이라던가 이런 개념이 맨 처음에 들어간 게 고체를 설명해, 액체를 설명해, 기체를 설명해? 잘 생각해봐. 기체야, 기체. 그러니까 고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개수가 진짜 많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미세하게 갈라졌는데 여러분 선을 합치면 점을 합치면 선이 되잖아요. 선이 되게 많으면 뭐가 될까요? 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체의 에너지 준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면으로 된 모양이에요. 면이에요.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체의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 준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게? 에너지 T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면처럼 보이지만 확대하면 어떻게 되게? 확대하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에너지 T에 있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너무 촘촘하게 모여서 T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체의 에너지 준위를 뭐라고 하나? 에너지 T라고 하고요. 똑같아. 여기에는 뭐가 있을 수 있게? 여기는 전자가 있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전자 있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여긴 전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전자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T 중에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있을 수 있는지를 뭐라고 하냐면 허용된지라 해요. 그래서 얘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야. 참고로 여기 자,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없거든요. 저기를 뭐라고 하게? 금지된 T라고 그래.
아, 진짜예요. 금지된지라고도 하는데, 요새는 요 용어보다도 뭐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우리 땐 띠틈이라 그랬거든? 요새는 띠간격이라 그래. 아, 한자줄 쓰면 어때? 그렇지 않냐?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을 수 없다.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없는 부분. 띠간격 혹은 금지된 띠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수소 원자 기억하시겠지만 방금 했으니까 그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촘촘해지고 어쨌든 간에 에너지 준위가 위쪽으로 갈수록 증가해요. 마찬가지로 고체 에너지띠에서도 위쪽으로 갈수록 뭐가 증가하게? 에너지 준위가 증가해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0켈빈 상태를 봐야 돼. 다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몇 켈빈? 0켈빈을 보셔야 돼. 0켈빈은 온도가 최저 온도잖아요. 최저 온도니까 전자가 에너지가 많은 상태일까 적은 상태일까? 똑같다. 다시 0켈빈은 온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전자가 에너지가 되게 적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갈수록 뭐가 증가를 한다. 에너지 준위가 증가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0켈빈에서 전자는 어디부터 채워지냐면 바닥 상태부터 채워져. 바닥 상태부터 전자가 착착착착착 채워져. 그리고 여기 다 채워지잖아? 그럼 어떻게 되게? 여기가 채워져. 그럼 여기가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되게? 위에가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0켈빈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말 잘 봐야 돼. 자, 0켈빈 상황에서 여기까지 전자가 채워졌다고 치자. 그러면 이 전자가 채워진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띠라 그래. 자, 원자가띠 어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아? 원자가 전자야. 원자가띠에 채워진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야. 1종 몇 개? 한 개죠? 한 개. 18족은 0개지. 그래서 이건 이제 언제 배운 거? 이건 통과해서 한 거지. 그래서 0켈빈에서 원자가띠는 전자가 이제 채워진 가장 무슨 준위? 가장 높은 에너지 띠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원자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서 화학 결합은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요 전자를 뭐라고 한다? 원자가 T라고 하고요. 요 위에 에너지 T가 한 개가 더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0켈빈에서 원자가 T 위는 전자가 안 채워져 있거든요. 자, 우리가 요 T를 뭐라고 한다? 여기를 전도띠라고 해. 전도띠. 자, 그래서 0켈빈에서 전도띠는 어떻게 되어 있음? 비어 있어요. 0켈빈, 이거는 모든 원자가 다 그래요. 됐어? 다시 바닥 상태부터 전자가 채워졌을 때 0켈빈에서 전자가 채워진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의 띠를 무슨 띠? 원자가 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에너지 준위의 띠들은 비어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한다? 전도띠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0켈빈이면 우리 도식을 치면 한 몇 도씨 정도 돼? 마이너스 한 273도씨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실온은 27도, 실온이라고 보통 잡으면 보통 몇 켈빈을 사랑하긴 하게? 켈빈은 300켈빈 사랑하거든요. 왜? 27도씨.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실온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현실 온도인데 문제는 실온에서는 이게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가띠 아래쪽에 있던 녀석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에 전자가 있기도 해요.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실온에서는 전도띠가 채워질 수도 있고 비워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실온에 저쪽에 전자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 전자는 이름을 뭐라고 하게? 자유전자라는 거야. 자유전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없냐? 자유전자는 뭐만 있게? 금속만 있어.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어서 뭐가 잘 흐른다?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에 속박된 상태긴 하지만 에너지가 되게 많아서요. 조금 에너지 얻으면 막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친구 가능한 게 이제 자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의 에너지를 얻으면 원자와 원자 사이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흐르는 원인이 되게? 전류가 흐르게 하는 원인이 돼.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 자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띠간격이 되게 중요한데 어디랑 어디 사이에 띠간격이 되게 중요하게? 원자가띠랑 전도띠 사이에 뭐가 중요하다? 띠간격이 엄청 중요해. 이해 갔어? 저 띠간격이 애초보다 큰 친구가 있고 띠간격이 애초보다 되게 조밀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띠간격이 크면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얻어야 자유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잘 안 흐르겠죠. 근데 띠간격이 작으면 잘 흐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 에너지띠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됐어?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을 지금 깨워야 되거든? 오메 법칙 기억해?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하지만 못한다고 생각하고 간다. 자, 일단 우리가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원자 사이를 이동하면 뭐가 흐른다라고 표현해요? 전류가 흐른다고 표현합니다. 자, 전류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 이거 전자기도 때도 한 번에 했어. 그래서 전압은 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항은 뭐를 방해하는 정도? 전류가 흐르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 그거를 뭐라고 한다? 전기 전도성.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잘 흐르는 성질? 전류가 잘 흐르는 성질. 요거를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 값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 전도도라고 얘기해. 전기 전도도. 됐어? 그래서 표현하기로는 소문자 시그마 쓰거든요. 시그마. 참고로 요건 대문자 시그마. 요거는 소문자 시그마. 로마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전기 전도성을 숫자로 나타낸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전기 전도도가 크면 전류가 잘 흐를까 잘 안 흐를까? 잘 흐르겠지. 그러면 전기 전도도를 저항을 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이거는 비저항의 역수로 계산해요. 일단 체크해 놓을래? 전기 전도도는 제대로 안 써져 있는 것 같다. 자, 얘는 이제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로 계산해. 그러면 여기서 모르는 게 나왔지. 전기 전도도 비저항, what is 비저항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저항을 좀 할게. 자, 저항은 단위를 뭘 쓰지? 옴을 쓰고요. 자, 얘는 뭐를 방해하는 정도? 전류의 흐름을 뭐 하는 정도다? 방해하는 정도. 요거를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데, 이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거는 저항을 결정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질의 종류.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나 뭐 온도라던가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규칙이 있어요. 대신에 모양이 다 어때야 되게? 다 똑같아야 돼. 모든 물체를 길이 1m, 그 다음에 두께를 1제곱미터로 해서 썼을 때 저항이 얼마나 달라? 라고 물어보는 요거에 따른 값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 무슨 저항? 비저항이야. 그러니까 모든 물체를 다 크기가 어떻다고 생각하고 똑같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그때의 저항의 세기를 뭐라고 한다? 비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저항이 작으면 뭐가 잘 흐를까? 전류가 잘 흐르겠죠? 자, 우리가 이런 친구를 뭐라고 하게? 정답! 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체. 자, 그러면 애초부터 뭐가 큰 친구들이 있어? 비저항이 큰 친구들이 있거든? 그럼 얘는 뭐가 잘 안 흐르게? 전류가 잘 안 흘러. 그럼 뭐라고 하게? 부도체라고 하면 좋긴 한데 부도체도 틀리진 않아. 뭐라고 하게? 절연체라고. 됐어? 그래서 도체는 대부분 어떤 거?
금속이고 부도체는 거의 다 비금속이야. 비금속인데 도체인 친구 하나. 흑연이라고 하죠. 조심하시고 탄소는 위험해요. 금강석 때문에 안 돼요. 다이아몬드 때문에 안 돼요. 다이아몬드 전류가 안 되거든. 그래서 비저항. 그거에 대해 결정하고 두 번째는 물체의 모양에 결정해. 그래서 두 번째는 길이와 단면적인데 물투하는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 여기가 지나가기가 쉽겠어? 여기가 지나가기가 쉽겠어? 첫 번째 게 지나가기 쉽지 않겠니? 그러면 A랑 B로 봤을 때 전류가 A에서 흐르기 쉽다는 얘기는 저항이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A보다 B가 크다는 얘기야. 어떨수록 크다는 얘기게? 길고요. 좁을수록 큰 거예요. 그래서 길이와 단면적. 그래서 이 경우에 저항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단면적에 반비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요거를 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저항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뭐에 비례하고요? 비저항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뭐에 비례하고요? 길이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뭐에 반비례? 단면적에 A로 쓸까 S로 쓸까? 지금 뭐라 나니? S로 하네.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결국은 이 비저항이라는 친구는 그래서 단위가 5m 이렇게 이제 쓰긴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비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안 흐르고 비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커. 그럼 전류가 잘 흐르는 친구는 뭐가 크다고 해도 돼? 전기 전도도가 크다고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는 뭐로 정의를 내리는 거야? 비저항의 역수로 정의를 내리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 친구는 단위 중요한 건 아닌지 혹시 몰라서 얘는 옴미터 역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씩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지. RS분의 얼마로 쓸 수 있어? L로 쓸 수 있지. 그냥 식 변형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L은 길이, R은 저항, 그 다음에 S는 단면적.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할게. 자, 길이가 2배가 되면 전기 전도도는 몇 배가 될까요? 자, 길이가 2배가 되면 전기 전도도는 몇 배가 될까요? 안 변합니다. 왜냐면 길이가 2배가 되면 저항도 2배가 돼요. 길이가 2배가 되면 저항도 2배가 되기 때문에 안 변해요. 됐어? 단면적이 2배가 되면 전기 전도도는 몇 배가 될까? 안 변해요. 왜냐면 단면적이 2배가 되면 얘가 몇 분의 몇 배가 되게? 2분의 1배가 돼요. 그래서 얘가 2배가 되면 얘가 2분의 1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 전기 전도도랑 비저항이라는 이 개념은 뭐와 절대 상관이 없어요. 물체의 모양이랑 물체의 길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물질의 종류, 그러니까 뭐 원재 뭐 배열 상태라던가 뭐 온도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바뀔 수는 있긴 하거든. 근데 뭐와는 상관이 없다. 길이나 단면적과는 상관없어. 의외로 이거 그래서 고3이 많이 틀려. 수능에는 나온 적이 있는데 학교에 가끔 나오거든. 그럼 틀려. 왜냐? 중요해 보이지 않잖아. 어쨌든 그래서 식은 체크해 두셔야 된다. 그 전기 전도도식 체크해놔. 그래서 비저항이랑 값이랑 다 알아놔야 돼. 됐어? 자, 그래서 거기 108쪽에 봐봐. 자, 108쪽에 보시면 전기 전도도가 나와 있어요. 전기 전도도 그 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끊어. 자, 수정이랑 다이아몬드 전류 잘 흐를 것 같아? 안 흐를 것 같아? 전류 안 흐를 것 같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전기 전도도 값이 되게 어때요? 10의 마이너스 16제곱,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되게 작잖아. 자, 그 다음에 거기 유리까지 체크해야 돼. 미안해. 유리, 수정, 다이아몬드는 절연체야. 그 다음에 규소, 점화율 어디서 줘본 적 있지 않니? 둘 다 몇 쪽 친구지?
정답! 14쪽입니다. 자, 얘네를 뭐라고 할까? 애매해!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야. 반도체라고 하지. 됐어? 걔는 반도체. 그 다음에 구리랑 철이나 금 같은 건 뭐라고 하게? 걔는 이제 도체가 돼. 그래서 결국은 물질의 종류, 물질마다 원자의 종류도 다르겠지만 원자의 이제 배열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저런 이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결정이 된다. 이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자, 109쪽 넘어오시면, 자, 고체 전기 전도성에 따른 분류 별표. 얘는 기억해야 돼. 자, 다시. 도체 전기 전도성에 따른 분류. 걔는 기억해야 돼. 별표. 자, 그 그림 자체가 되게 잘 나오는데 다 줄게. 난리 났네. 자, 일단 도체부터 가볼까나. 자, 어디 보자. 도체부터 갈게. 자, 일단 도체는요. 자, 선생님이 흰색으로 그리는 건 무슨 띠? 원자까띠예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그리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전도띠입니다. 아, 여러분 전도띠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대충 그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체는 원자까띠랑 전도띠랑 어떻게 돼 있다?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어요. 원자까띠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친구는 띠 간격이 없어요. 아까 그 원자까띠랑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있을 수 없는 영역 띠 간격이라고 하잖아? 없어. 그리고 이 친구는 그래서 이게 원자까띠가 다 채워져 있지는 않고 일부가 좀 비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자가 원자까띠에 있다가도 에너지 조금만 얻으면 어디로 이동할 수 있어?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얘는 자유전자 자체가 애초부터 어떤 친구? 많아. 됐니? 많으면 저 전자들이 에너지 조금만 얻어도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겠지. 그럼 전기 전도도는 클까 작을까? 전기 전도도는 크다. 됐어? 자, 그럼 비저항은? 어떨까? 얘네는 작아. 둘이는 철저하게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작아. 그래서 도체는 애초부터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구조야.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은 도체. 자, 그러면 절연체를 먼저 갈게요. 자,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까띠가 있고 위에 뭐가 있다? 전도띠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딱 봐도 띠 간격이 어때? 띠 간격이 커요. 그래서 얘는 띠 간격이 무지하게 커요. 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전자가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에너지 진짜 많이 공급하면 갈 수도 있긴 하거든? 그 전에 불날걸? 오케이? 전압 세게 걸면 불나. 그래서 그 전에 불이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고, 그러면 원자까띠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화학 하시는 분들 잘 들어. 화학 결합하는 이유가 뭐야? 화학 결합하는 이유가 뭐야? 가장 바깥에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절연체 같은 경우 원자까띠에 뭐가 없다?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전자도 없고 빈 공간도 없어. 빈 공간이 왜 되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가득 앉아있어도 한 자리가 비면 순차적으로 뭐 하는 게 가능해? 이동하는 게 가능하지. 근데 원자까지가 다 채워져 있으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자유전자는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됐어? 전기 전도도가 어떨까? 작고요. 그 다음에 비저항은 커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금속은 다 뭐라고 보시면 돼? 절연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통과에서도 했던 반도체. 반도체 얘기하면 순문밖에 생각이 안 나.
니네 세대 일은 아닌데. 아, 비브라늄만 생각나. 아, 그 비브라늄 사건 아직도 생각나. 그 비브라늄 사건이 그 다음 해야. 아니, 아까 걔네 세대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중간고사 때 1학년 수학이 되게 어렵나 봐. 오션대가 나왔어. 그래서 교육청에 신고했어. 학생이 교육청에 신고했는데 아까 그게 아까 현준이라는 애야. 나도 1년 뒤에 알았어. 교육청에, 그러니까 내 학생 중에 누군가가 교육청에 신고한 건 알고 있었거든. 근데 나는 그 약간 캐고 싶진 않았어. 캐고 싶진 않았어. 근데 나를 알고 보니까 그랬더라고. 진짜 웃기지 않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C는 이렇게 돼. 일단 띠 간격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까? 도체보다 크고, 나도 그렇게 쓰고 싶다. 그 다음에 뭐보다 작다? 절연체보다는 작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근데 조심하실 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가장 바깥 껍질 빈 공간을 없게 하기 위해서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거 조심하세요. 원자가 띠가 뭐가 없어? 빈 공간이 없어요. 단 몇 켈빈에서, 그거 잘 정리해야 돼. 0켈빈에서 없어요. 0켈빈에선 없어요. 0켈빈 기본적으로 거의 없어요. 없는데 0켈빈에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실온에서 가끔 이 띠 간격을 뛰어넘는 전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전자가 슝 가버려. 어떻게 되게? 아, 뭐가 생기네? 당연히 자유전자 생기겠지? 그러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생기게? 구멍이 생겨요. 원자가띠에 구멍이 생기는데 요 구멍을 뭐라고 한다? 요거를 양공이라고 해요. 됐어? 그래서 원자가띠에는 원래 빈 공간이 없는데 실온에서는 일부 전자가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를 전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온에서는 뭐가 존재하게 된? 양공이 존재해요. 근데 조심하실 건 많진 않아요. 대부분의 반도체는 거의 성향이 뭐랑 비슷하게 절연체랑 비슷해요. 얘가 주소랑 저만음인데 여러분 솔직히 주소로 만든 주소를 주소 한국어지 주소를 영어로 뭐라 그래?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 주걱 생각해봐. 전류 잘 흐르는 느낌이야? 안 흐르는 느낌이잖아. 그 세라믹이라던가 이런 게 다 주소거든. 안 흐르는 느낌이야. 그래서 대부분 전류가 그렇게 잘 흐르진 않아.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러면 자유전자는 없다라고 쓰긴 그렇고 선생님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 저금이지. 됐어? 있긴 있어. 적어. 됐니? 그러면 전기 전도도는 뭐라고 해야 돼? 응? 전기 전도도는 쓰기 싫다. 뭐보다 크고. 둘 사이로 쓰는 거. 그래. 절연체보다 크고 도체보다 작고요. 비저항은 반대야. 비저항은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비저항은 도체보단 크고 뭐보단 작다? 절연체보다는 작아. 그렇게 가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도체 예시로 드는 게 14족 친구들 생각하면 돼. 준금속 아이들 있지. 중금속 말고 준금속. 그래서 누구나 주소나 저마늄 우리 때는 게르마늄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나 솔직히 그거 어르신들 속아서 오는 거라 생각하지만 어머니가 그거를 사오셨을 때 잘 샀어 라고 했지. 아니 어떡하겠어. 그렇지 않냐? 아니 솔직히 생각해. 원자계선으로 찜질한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저기서는 어차피 열이 돼. 열찜질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됐어요?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 그래서 반도체의 정말 진정한 반도체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전기 전도도가 이제 도체와 절연체의 어떤 친구? 중간이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은 이 개념이 더 중요하지. 두 번째 개념은 뭐에 따라? 조건.
조건에 따라서 뭐가 잘 바뀌는 친구? 전기 전도도가 혹은 뭐가 비저항이 잘 변하는 친구를 우리가 반도체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잘 변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주로 어디에 있어? 센서에 쓰죠. 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빛이 있느냐 없느냐, 온도에 따라 달라지느냐, 뭐 압력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 다음에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불순물에 따라 달라지느냐 등등등등 등이라고 센서를 쓰는데 이게 다음 타임에 할게. 나갈까? 다음 타임에 이제 반도체를 나갈 거거든. 다음 타임에 이제 반도체를 나갈 건데 다음 타임에 불순물 반도체를 할 거야. 이거 학교에서 1학년 때 배운 사람들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옛날에 P형, N형 배운 사람? 아 지금 1학년 때 한 학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불순물에 따라서 이제 뭘 연결해서 이제 P형이냐 N형이냐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는 온도. 자 온도인데 이건 조금 써놔. 요거는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자 온도가 높아져. 자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 절연체는 안 쓸게요. 자 반도체. 자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될까? 찍어. 자 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커질까 작아질까? 둘이 반대 맞아요. 찍어. 얘는 작아지고요. 얘는 커져요. 오, 잘 찍었다. 자, 그럼 비저항은 어떻게 된다 뜻이야? 비저항은 커지고 작아지겠지?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온도 얘기를 좀 계속했어. 온도가 높다는 건 전자가 활발해진다는 거 뜻해.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가 에너지가 증가해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는 높은 에너지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잖아. 됐어? 그래서 얘는 그래서 증가해. 그 도체 같은 경우에는 왜 줄어드냐면 이거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 고속도로에 차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못 가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도체 자유전자 진짜 많아지거든요. 자유전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자와 이제 원자 간의 충돌에 의해서 우리가 저항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증가해. 그래서 도체랑 절연체랑 반대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 나올 때 조심해야 될 게, 참고로 절연체는 반도체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애초부터 반도체는 도체에 가까운 녀석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가 나왔어. 요렇게 그래프가 나왔어. 참고로 요거 온도야.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비저항이라고 하면 자, 누가 도체고 누가 절연체일까? 누가 반도체일까? 그렇지. 왜냐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비저항이 도체가 작아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비저항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도체가 되고 얘가 반도체가 돼. 근데 세로축 잘 봐야 돼. 그럼 세로축이 전기 전도도면 그치? 위에가 도체가 되고 아래가 자꾸 절연체. 아래가 반도체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질 자체가 전류가 잘 흘러, 잘 안 흘러 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에 관련돼 있다? 저거에 이제 부호랑 관련이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연필심이랑 전지랑 전류의 전압계를 연결한 다음에 측정했을 때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여러 가지 전지도 측정을 비교해보자 라고 나왔거든. 자, 일단 질문할게. 여러분 전류랑 전압 측정하는 뭘 것 같아? 오메 법칙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은 모분의 뭐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1원. V는 IR이다잉. 에이씨. 전류분의 뭐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전압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측정하는 이유는 전류랑 전압 재려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길이와 지름을 왜 나왔을 것 같아?
지름. 길이는 길이고요. 길이는 길이에요. 지름은 왜 나왔을까? 얘로 뭐로 계산해야 돼? 단면적 계산해야지. 단면적 계산하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저항을 위해서 이 저항 자체는 뭐로 나온 거? 오매법칙을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저항은 식 어디서 나온 거게? 저항은 비저항에 비례하고 단면적분의 뭐에 비례?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 식에 넣으면 뭐 구할 수 있어? 비저항 계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는 어떻게 계산해? 전기전도도는 뭐의 역수? 비저항의 역수니까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저항이 작은데 전기전도도 어떤 거 보여? 큰 거 보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전기전도도 보시면 은이나 구리나 알루미늄, 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도도가 커서 비저항이 작아. 그래서 옛날에 이거는 비밀 아닌 비밀인데 대학 때 전기 실험할 때 저항을 미묘하게 바꾸고 싶어서 전선을 22개까지 연결해봤거든? 스파크가 튀더라고. 비밀이에요. 교수님 몰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미세한 저항값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면 길이를 기르면 되겠다 하고서 열심히 연결했더니 22개 연결하는 순간 퍽 튀더라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치우고 집에 갔지. 근데 솔직히 실험은 무리 실험은 재미가 없어요. 실험은 솔직히 화학 실험이 재밌긴 하지. 근데 그러니까 저항을 작게 만들려고 병렬로 여러 개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수치는 얻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저항이 있을 만한 수치를 얻고 싶어서 길게 연결한 거지. 병렬 연결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병렬 연결하면 진짜 불날 수 있어요. 병렬 연결하면 저항 진짜 작아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고, 네,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규소랑 저마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얘는 반도체에 해당하고 유리나 고무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절연체에 해당하고. 그래서 얘는 못 재요. 얘는 못 재요. 왜 그러게? 전류가 아예 안 흘러요.